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품의 등장은 항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편리함과 안락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문명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졌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요, 군사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과연 새로운 발명품은 군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처음 시도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전쟁 이야기라고 새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최초의 기관총이 등장된 전투, 옴두루만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이 기관총이죠. 기관총은요, 여러 면에 있어서 기관총의 등장이라는 게 어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발명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군사 무기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역사뿐이 아니라요,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뭐랄까 힘 좀 쓴다고 하는 나라들이 행한 어떤 수탈의 역사나 야만의 역사, 학살의 역사, 식민 제국주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죠.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총이라는 무기의 사용 방식은요, 어때요? 화약을 이렇게 총구에다가 집어넣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총인 거죠. 총구에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막 집어넣고 쑤셔서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이죠. 이거를 전장식 소총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장전을 한다는 거죠. 전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해. 막대기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불도 따로 붙여야 되고 한 발 한 발 쏘는 게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옛날의 소총 방식은. 그래서 이제 조금 무기를 개량화하면서 이제 발전됐던 게 이제 후장식 소총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창으로 알고 있는 그거 있죠. 뒤에다가 장전을 합니다. 뒤에 총알을 집어넣게 되었던 거죠. 후장식 탄창 방식이라고 하는데, 장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금 개발됐어요. 약간 편리하기는 했어요. 조금 이제 단축됐어. 총알을 발사하는 시간들이. 그런데도 어쨌든 보병들의 가장 상징적인 공격 방식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하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식 방식, 장전 방식보다 이 후장식 방식이 편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무기의 발전으로는 어떤 전장에서 승패를 가름지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차이까지 가지는 못했었거든요. 여전히 군인들은 총을 한 발 한 발 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당 65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미친듯이 쏟아부을 수 있는 이 기관총이 전쟁터에 등장하게 되면서 전투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총이 계속 발사되는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요, 보병들의 그 위험하지만 어떤 자존심이었던 돌격 앞으로 전술이 더 이상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기관총을 들고 방어선 너머 벙커 속에 숨어서 안전하게 숨어서 지켜보는 전투 방식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기관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고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발명품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기관총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맥심이에요. 커피가 아니고 잡지책 아니고 하이람 맥심이라고 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맥심 기관총으로 만들어졌었죠. 이 사람은 사실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1861년쯤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이제 강제로 징용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무기가 필요하겠다. 전쟁을 빨리 속전속결로 치를 수 있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겠다. 전쟁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였던 이 박사는요, 새로운 총의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대요. 만약에 예전보다 군인들이 총을 더 빨리 쏘고 조금 더 많이 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전쟁터에 투입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 사망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적게 발생하니까 그 사망자로 인해서 질병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극히 의사적 입장에서 시작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명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총을 기존보다 조금 더 빨리 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총을 쏴봐야겠죠. 그러니까 사격장에 갔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총을 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총을 쏘니까. 왜? 총을 쏠 때 반동으로 견착을 하잖아요. 어깨 견착이라고 합니다. 총을 겨눌 때 반동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총에게 저 어깨가 부딪히니까 아팠어요. 이때 맥심은요, 자기 어깨가 아파지는 걸 보고 발상에 전환을 했던 겁니다. 발사할 때의 반동을 이용해서 총을 장전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죠? 총을 쏘는 동시에 저절로 자동으로 장전이 될 테니까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관총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기관총이 사실은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거 본 적 있죠? 옛날 영화나 어떤 게임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게틀링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발사해요. 옛날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사하는 방식인데, 그죠? 근데 맥심이 만든 기관총은요, 누르고만 있으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누르고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누른 채로 조준만 하면 돼, 왔다 갔다. 완전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이전에 한 번도 없던 발사 방식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이 기존 에서 개량된 방식에 의해서 무게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퀴도 달렸고 되게 커요. 되게 크게 생겼어. 근데 맥심이 만든 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투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경량화되었죠. 자, 이 기관총이 탄생하자 사람들은요, 앞다투면서 맥심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 들어오면서 탱크의 출현 이전까지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필수 아이템은요, 전투 식량도 아니고 애인의 사진이나 가족들의 편지도 아닌 이 맥심 기관총이었어요. 하지만 맥심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 새로운 기관총의 등장은요, 오히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손쉽게 상대방을 침략할 수 있고 더 쉽게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좀 군사적으로 낙후된 나라들, 아프리카를 예로 들어볼게요. 단순한 그냥 기존의 소총을 복제하는 기술조차도 버겁던 이런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기관총이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는 심각한 전력차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군사 수준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 군사 선진국의 군사 수준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기관총의 등장으로 더 큰 갭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 기관총의 맥심의 등장으로요, 이 맥심으로 무장하던 국가들,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 군인들이요, 생명에 대한 사고방식까지도 변하게 되었어요.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 전쟁터의 어떤 전투 방식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소총을 가지고 전투를 할 때는요, 소총 발사 방식이 어때요? 한 발 한 발 총을 장전하고 적군 한 명을 겨눈 다음에 조준해서 발사합니다. 그 다음에 총알이 날아간 거를 명중했는지를 확인하고 총 맞은 사람이 쓰러졌는가 죽었는가까지 지켜본 뒤에 다음 행동을 해야 됐어요. 뭐 군인 입장에서 뭐 조국을 수호하느니 우리의 강력함으로 부국강성을 이루느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동안은 군인들이 내가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의 등장으로요, 이 맥심을 손에 든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살인의 죄책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왜? 그냥 눈 감고 쏴대면 아무나 맞고 죽으니까요. 되게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조준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준하고 방아쇠만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관총 앞에서 더 이상 적군들은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맥심이라는 치과 의사가 발명한 이 기관총으로 생긴 결과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898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옴두루만 전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전투가 맥심의 기관총이
최초로 등장했었던 전쟁이 되는 거고요. 이 지도 보시면 옴두르만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의 도시입니다. 이 주변에는요, 수도인 하르툼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서울, 어떤 중심부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이 이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수단을 침략했던 거죠.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도 젊었을 때 이 전투에 당시에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약 25,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서 수단에 쳐들어갔습니다. 수단도 반격을 해야겠죠. 수단에서는요, 이슬람 전사 52,000명이 집결되었습니다. 25,000 대 52,000, 2배가 넘는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영국 입장에서는요. 영국은 수단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아야 됩니다. 수단은 자신의 국가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침략자를 물리치려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영국군은요, 47명만 사망했습니다. 수단군은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엄청난 수죠. 2배를 극복하고 거의 수단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영국군이요.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은 수단군에서 사망한 사망자들의 75% 이상이 맥심 기관총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맥심은요, 이 기관총을 발명하게 되면서 당시 자신의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에디슨을 이기게 됩니다. 왜? 자기가 만든 무기가 전쟁에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에디슨을 이기면서 당시 최고의 발명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날의 전투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옴두르만의 이제 형세입니다. 지도, 이제 군대의 배치도예요. 빨간색 부분이 영국군입니다. 영국이랑 이집트 연합군이에요. 영국은 당시에 이집트를 이미 식민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의 나라의 군대까지 편성해서 자기들이 끌고 왔던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영국 이집트 연합군이었고, 이 빨간 선이에요. 뒤에는 이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등지고 배수해진을 쳐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이 수단군의 병사들이 되겠습니다. 52,000명의 병사들이죠. 지금 규모만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덩어리가. 이거를 완전히 격파했다는 거죠, 영국군이. 당시에 영국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요, 하버트 키츠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하버트 키츠너 장군입니다. 이 하버트 키츠너 장군은요, 8,000명의 영국군이랑 17,000명의 이집트 혼성군을 편성해서 쳐들어갑니다. 나일강에는요, 자기네 뒤편에는 이제 건보트라고 하는 이제 포함을 띄워서 진지 후방을 이제 수비하고요. 앞에는 가시덤불로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 사이사이에 영국군의 히든카드였던 맥심의 기관총을 배치했던 거죠. 화력을 아주 전방에다가 전면 집중했던 거예요. 영국과 이집트의 혼성군은 아무래도 병력 열세다 보니까 2배나 상대방이 2배나 많다 보니까 한 방에 수단의 주력군을 괴멸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선 수단의 독립군을 지키기 위해 뭉친 다르비시 전사들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수단 병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와 아프리카 수단의 이슬람교의 전쟁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종교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 수단 병사들이. 전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슬람교 무섭거든. 자, 이 사람들의 무기는요, 총과 칼, 그리고 약간의 창 정도,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르비시 군사들의 전의는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아무리 선진 군대라고 하도 영국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사기만큼 무기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단의 지도자는요, 칼리파라고 합니다. 칼리파라고 해요. 칼리파는 전 병력을 52,000명의 병력을 5군데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주력은 언덕 뒤에 매복합니다. 이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면에 그 빨간색 부분에 바로 앞에 있는 초록 동그라미요, 8,000명의 선발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군은 8,000명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를 숨겨놓은 거죠.
화력으로는 열세였지만 수적으로는 상당히 우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 정신으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최정예 병력들이었습니다. 자, 칼리파는 아침 6시가 되자마자 공격을 합니다. 수비하던 입장에서 선제 공격을 하러 치고 나간 거죠. 수단군이 동이 트자마자 공격을 개시했어요. 창과 소총으로 무장한 수단군 8,000명은요. 영국군 진지를 향해서 맹렬히 돌격을 합니다. 이 수는 금세 2배로 늘어나요. 16,000명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영국군은요. 일제히 소총을 쏴서요. 만약에 수단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영국군이 우리가 돌격하는 걸 보고 총을 쏴서 우리 군 몇 명을 죽인들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은 접근전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었던 거죠. 수단은 하지만 영국군의 신무기인 맥심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이 기관총의 위력을 전혀 몰랐던 거죠. 수단은 여전히 구시대의 한물간 돌격해서 치고 박는 옛날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군대에 참전했었던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을 보면요, 영국군이 진을 치고 이제 맥심 그 기관총 앞에 서 있었어요. 수단군이 쳐들어옵니다. 밀고 내려오고 시작했어요. 이 다르비시 전사들을 바라보는 영국군은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아이들처럼 굉장히 들떠 있었대요. 빨리 이 기관총을 쏴보려고. 맥심의 기관총을 미리 훈련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수단군은 아주 즐거운 학살 행위였던 거였습니다. 다르비시의 부대가 영국군 진지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국군의 맥심 기관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달려오던 수단 병사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쓰러진 시신을 넘어서 계속 달려오던 수단의 병사들은요, 기관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아주 시체가 낙엽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체는 계속 쌓여갔지만 다르비시의 전사들은 돌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수적으로 많았으니까요. 접근전만 하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맥심 기관총은 접근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투가 시작되고요. 불과 30분 만에 첫 교전이었거든요. 30분 만에 다르비시 군사들은요, 병사들은 무려 4,000명이 사망합니다. 전부 다 맥심 기관총이 사망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세계의 어떤 전쟁에서도요, 30분 내에 4,000명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맥심 기관총의 위력이었던 거예요. 수단의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맥심 기관총 앞에서 아무도 50m 이상 접근하는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위에 사진 보면은 저 빨간색이 영국군이고요. 저 이 작은 강 건너편, 지금 이 빨간색 뒤편에 나일강이 있어요. 영국군은 후퇴할 곳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고? 수단군이 먼저 오게 만들려고, 게틀링건을 쏘게, 우리가 맥심을 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맥심을 쏘게 했던 거죠. 서로 대치 상황이고 서로 먼저 접근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맥심 기관총을 들고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뛰어오면서 설치할 때 접근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게 하는 그 심리적인 전략이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영국군은 도망갈 곳이 없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섬멸하면 된다. 라는 심리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흰색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겁니다. 흰색 부분. 저게 수단 병사인데요. 지금 저 강을 건너질 못해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진짜 산 바로 아래부까지 진짜 하얀색으로 빽빽하거든요. 병력 차이가 엄청났다 그래요. 얘를 보면은 이거는 전투가 좀 지나고 나서입니다. 일단 선발대, 수단의 선발대 8,000명이 이제 박살나고 사기가 꺾이니까 이제 영국군이 진출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완전히 하객진으로 둘러쌌죠. 가둬놓고 총으로 쏴 죽인 거야. 진짜 가둬놓고. 수단의 첫 공격을 철저하게 분쇄한 영국의 키즈너 장군은요, 선봉군의 사기가 꺾이자 전군에 진격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선제압을 했으니 먼저 공격을 하자 였습니다. 400명의 기병대를 앞세워서 뒤에는 이제 맥심 기관총도 있고요. 이미 전쟁은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게틀링건의 시작으로. 자, 400명의 기병대가 앞서가면서 수단군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다르비시의 주력 3만과 붙었습니다. 파상 공세를 계속하던 수단군은요, 완벽하게 괴멸당합니다. 영국군의 소총과 이 맥심의 기관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전투였어요, 이거는. 그냥 수단군은 병사 수만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수단군은요, 10,000명이 죽었고요, 13,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5,000명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영국군은 47명이 사망하고 382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종합 전적을 해보면은 28,000대 529명의 희생자였습니다. 영국군의 완벽한 승리죠. 이 정도면 영국군은요, 피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단의 칼리파는요,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남은 병력 24,000명과 함께 후퇴해서 진열을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다음 전투에서도 패배했고요, 칼리파 자신도 다음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옴두르만 전투의 결과는 영국군이 수단을 아주 집어삼켰고 그 가치를 입증한 맥심의 기관총은요, 이 전투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당시 전쟁 참여했을 당시에, 참전했을 당시에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잘생겼네요, 그죠? 자, 2차 대전의 이제 영웅입니다. 처칠은요, 이후에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강해 전쟁, 수단 정복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옴두르만 전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옴두르만 전투는 끝났다. 야만인을 상대로 한, 야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만인을 상대로 한 현대 문명의, 맥심 기관총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불과 5시간 만에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췄던 야만인 쓰레기들을 위대한 유럽 군대의 힘으로 쓸어버렸다.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상이 드러나는 문장인 것 같아요. 힘들기는 개뿔, 위험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패배는 미미했다. 피해는 미미했다. 수단은 그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돼서요, 1956년에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옴두르만 전투는요, 사실 승리한 영국군에 의해서 위대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그냥 끔찍한 학살전이었어요.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최대의 공은요, 맥심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맥심은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호하는 식민지 공격의 전형적인 이제 공격 방식이 돼서요,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주 여러 차례의 개량을 거듭했고 점점 더 살상 능력이 뛰어나지기 시작했습니다. 맥심의 기관총이 사실은 전쟁을 더 빨리 끝내서 희생자를 더 줄여보자라는 의도로 개발된 것이었지만요, 이후에 여러 번의 이 기관총이 개량된 덕에 학살의 역사와 침략의 역사가 더 많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은 결국 역사라는 게 어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더 잔인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초의 기관총이 등장했었던 맥심 기관총이죠. 옴두르만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